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조선 성리학의 학파적 전개와 환원 성리학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게 될 장복동입니다. 아마 전 시간에 시간이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지만 워낙 범주가 넓어서 워낙 빨리 강의를 전개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지는데요. 사실 어느 주제도 조금 만만치 않은 주제여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왜 이 주제를 택했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호남 지역의 어떤 학자들의 사상을 이해하거나 또는 어, 유학의 본질, 더 나아가서 조선조를 지배했던 성리학적인 어떤 특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조의 논쟁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논쟁이 사단 칠정 논쟁과 이물성 동의 논쟁입니다. 물론 이 사단 칠정 논쟁이나 이물성 동의 논쟁은 중국 성리학에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전개된 적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단 칠정 논쟁, 이물성 동의 논쟁 그 이전에 이현적과 조한보 사이에 있었던 무국태극 논쟁 그리고 또 이어지는 우계성원과 율곡이 사이에 있었던 인물성 동의 논쟁 이런 논쟁사들은 사실은 조선 성리학만의 특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어,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너무 번세하게 개념을 하나 가지고 학파 간의 논쟁을 한다든지 학자 간에 끊임없는 토론을 하는 그런 아주 학구적인 열풍이 학구적인 분위기가 조선 성리학을 지배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그 가운데서 오늘 사단 칠정 논쟁과 인물성 동의 논쟁을 조금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마도 조선유학 또 조선 성리학, 더 나아가서 호남 유학, 호남 성리학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서 이 사단절제 논쟁, 인물성 동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조선 성리학의 핵심 논점으로 등장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사단칠정 논쟁이나 인물성 동의 논쟁은 어, 여기 강의에 나온 것처럼 심일석이 중엽이 발생해가지고 어, 한 논쟁이 사단 실정 논쟁이라 그러면 다른 하나인 이 인물성 동의 논쟁은 조선 후기에 이르는 18세기 초에 조선 학술계를 아주 논쟁의 소용돌이를 몰아넣은 어떤 인성물성 논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결과적으로 이 논쟁이 생기게 된 것은 아마도 이 학파적인 어떤 형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영남 유학을 대표하는 태교학파와 기호 유학을 대변하는 율곡학파가 사단 칠정 논변의 결과에 따라 생긴 것이라 그러면 호론 낭론, 다시 말하면 인물성 동의 논쟁의 흐름은 기호학파 내에서 어, 율곡이를 정점으로 한 기호학파 내에서 논점에 갈려서 논쟁이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단칠정 논쟁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단칠정 논쟁의 제가 부제를 감정 안에 도덕이 있다라고 한 것은 고봉 기대성의 관점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칠정 논쟁이 어떻게 해서 발발이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그 시초에 처음 계기를 제공하는 사람은 추만 정지훈이라는 학자입니다. 원래 추만 정지훈은 천명도설이라는 짤막한 글을 써서 이거를 1544년, 1554년 태계 이항에게 보내가지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태계 이항에 보낸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이 추한 정지훈이 자기 동생인 정지림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리대전의 일정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이 천명도설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어쩐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 당시 고양군, 지금으로 말하는 고양군 망동이죠. 경기도 고양군 망동에 퇴거해 있던 김안국, 김정구 형제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안국, 김정구 형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퇴계 이양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퇴계 이양은 워낙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학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계 이양은 추망 정기훈의 천명 도설에서 사단은 이에서 바라고 칠정은 기에서 바란다는 말을 사단은 이 발현이고 칠정은 기 발현이다 이렇게 고칩니다.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도대체 사단은 이에서 바라고 칠정은 기에서 바란다는 무슨 말인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사단이 뭡니까? 사단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을 말합니다. 맹자에 나온 이야기죠. 사덕은 인의애지죠. 인의애지입니다. 어, 인간한테는 사덕, 인의애지라는 사덕이 본래적으로 천명으로 부여받아 존재한다,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에 드러나는 감정이 바로 뭐냐? 그러면 측은지심이에요. 인의 감정이 남을 짠하게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죠.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옳음을 지향하는 어떤 본성이 뭘로 드러납니까? 바로 수호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드러나죠. 내가 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했을 때 인간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능적으로. 바로 그것이 인간이 천명으로서 부여받은 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예는 뭡니까? 적어도 인간과 인간 간에 지켜야 할 규범이나 질서 체계 같은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라는 속성을 인간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따르면, 명예에 따르면.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사양지심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한테 어, 나 이익을 또 나의 주장을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마음. 그게 바로 사양지심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 십이지심. 이렇게 됩니다. 이제 십이지심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인간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타덕과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자하고 주의의 견해하고 정량의 견해가 갈립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주제는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만 정리원이 사단은 이에서 바라고 실정은 기에서 바란다라고 쓴 글을 퇴계가 사단은 이의 발현이고 실정은 기의 발현이다라고 찍은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건 아주 미세한 문제지만 원문을 보면 사단 발언이 실정 발언기 그랬습니다. 이게 어째가 나옵니다. 그리고 퇴계의 말은 사단 이지발 실정 기지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사단은 이에서 발한다는 것은 이 어자에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라는 것이 원래 존재해 가지고 사단은 이에서 파생된 것이고 실정은 어 제가 아까 사단을 말했는데 실정은 말하지 않았죠. 실정은 여기 나오게 되겠지만 희노애구애오 여기라는 7가지 감정입니다. 즐거워하고 노여워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다음에 욕망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욕망에 이 7가지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욕망이 있죠. 다만 이와 특히 얘기에서는 희노애구 애호욕이라는 7가지로 그걸 약간 축약시켜서 대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니에서 바라고 실정은 기에서 바란다. 희노의 애구 애호욕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감정은 기에서 바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가 먼저 존재하고 기에서 파생되어 나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단 발열이 사실정 발열이 이 표현은 사단과 이 실정과 기를 시간적인 선관계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퇴계는 퇴계가 이제 주자 대전이 있다 보니까 사단 이지발, 실정 기지발 이런 구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의 견해에 따라서 사단은 이의 발현이다. 사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리가 그대로 발현된 것이고 실정은 기질이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질이 발현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것이고 천리가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도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중용이 나오는 천명지위성, 인간은 천명으로서 부여받는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음. 그리고 나서 퇴계가 이 말 이렇게 거치고 나서 고봉기대승에게 물어봅니다. 어, 여기 나오죠. 이왕은 사단을 발현은 순수한 이임으로 선하지 않음이 없고 실정을 발현은 길을 경험으로 선고하기 있다고 고치고 여기에 대해서 고봉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퇴계는 첫 번째는 사단 이지발 실정 기발을 고쳤다가 다시 고봉한테 물어볼 때는 사단 지발 순리고로 무불선이요 실정 지발 겸 기고로 요소행이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에요. 약간은 변화가 있죠. 사단의 발현은 순수하게 이익이 틀리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다. 반면에 실정의 발현은 기질을 겸하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까지 이르되면 사단은 순수한 이이고 순수하고 순수한 이이기 때문에 선 그 자체이고 실정은 기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질에는 탁한 기질, 맑은 기질, 좋은 기질, 나쁜 기질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기질은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인간이 선과 악으로 갈라지는 것은 사단의 발현 때문이 아니라 실정의 발현 때문이다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처음으로 이행과 기대행 사이에 논문이 시작되는데 이때 퇴계 나이가 59세, 고봉이 33살 됩니다. 그러니까 퇴계는 그야말로 이제 학문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그야말로 인생을 정리해가면서 학문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학자였고 대학자였고 고봉은 이제 기회가 아주 어, 번뜩거리는 아주 젊은 학자였던 것이죠. 이때 시작해서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거의 퇴계가 천명도서를 개정한 때부터 따진다 그러면 저는 약 14년 동안 이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사단 실정 논변이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다룬 부분이고요. 6차 변론에서 두 사람은 굉장히 어, 반대적인 어떤 관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축약시켜서 표현하면 태계의 관점을 이기호발설이라고 그러고 고봉의 관점을 이기공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이기호발은 뭐고 이기공발은 뭐냐? 근데 뭐 뒤에 설명했지만 이기호발은 아주 쉽게 말하면 태계에 있어서 이나 기는 서로 따로 떨어져서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도 능동적인 행동인자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고 기도 어, 자체적으로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리학에서는 이는 이는 행동 주체로서의 역할보다는 그 존재자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정태적인 어떤 근거라 볼 수 있는 것인데 퇴계는 이도 스스로 발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한 점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거봉은 이기공발, 이와 기는 결코 따로 떨어져서 발현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서로 공존해서 발현하는 것이다. 이런 관념을 취합니다. 자, 그러면 실정과
사단을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인간한테는 정이 있어요. 사단은 정이죠. 도덕감정, 실정은 욕망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 아주 기본적인 감정들을 말합니다. 명자는 이 선천적으로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사단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을 인의애지라는 사덕의 근거를 둔 도덕 감정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제에 따르면 인간이 사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자기를 갖는다. 이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하시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존재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인간이 인의애지라는 사덕을 가지고 있고 그 사덕을 토대로 해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도덕 감정으로 타자를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칠정은 얘기 예언편에 처음 나오는데 희, 노, 애, 구, 애오, 역이라는 7가지 감정입니다. 근데 이 7가지 감정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감정이죠. 다만 한 가지, 사단은 끊임없이 증진시켜서 계속 발현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희노, 애구, 애오욕이라는 감정은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용의 도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중용의 도에 맞도록 끊임없이 억제하고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부분을 오시면 알 거예요. 주작자들에 따르면 사단은 인의애지 사덕에서 발현된 순수하게 선한 도덕 감정이고 반면에 실정은 뭐냐? 인간은 감정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선과 악의 세계로 열린 감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봉은 칠정 가운데 순수하게 선한 감정이 사단이라는 관점을 현지했고 퇴계는 순수하게 선한 사단과 선과 악의 세계로 개방된 칠정을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이원 논쟁 가지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봉 기대성은 칠정이라는 커다란 감정의 본래 안에 그 가운데 선수하게 선한 감정으로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뒤에 나오게 되는 칠포사, 칠정이 사단을 포용한다, 포괄한다는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칠정이 더 큰 개념이고 사단은 칠정 안에 포괄되는 포용되는 작은 범주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칠정이 선과 악으로 다 열려져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완벽하게 선한 감정만을 에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다. 이것이 바로 고분 관점이고요. 퇴계는 그게 아니다. 순수하게 선한 사단이 세계가 따로 있고 선과 악으로 갈라진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선은 사단은 사단이고 질정은 질정이지. 고봉처럼 질정이 사단을 포괄한다는 개념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퇴계 관점입니다. 물론 고봉은 퇴계한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칠정밖에 다시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칠정 안에 포괄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봉 기대승은 사단은 칠정이 일부분이다. 칠포사. 칠정이 사단을 포괄한다는 관점을 강조해서 칠정밖에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계속 했던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런 말이 나오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퇴계가 마지막으로 취했던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퇴계가 마지막으로 고봉과의 논쟁 속에서 마지막으로 취해서 자기의 정론처럼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단은 이가 바라야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바라야 네가 타는 것이다. 사든 이발이 기수지 칠정 기발이 이승기인데 이걸 이제 전문학자들은 인승마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자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말이 있고요 말에는 지금 기수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 가는 것인가요
말이 가는 것인가요? 기수가 가는 것인가요? 음, 어려우실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있어요. 우리는 말이 달린다고 그래요. 말이 달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수가 있어야만 말이 달리는 것인가요? 사실 말 위에 타고 있는 기수가 없다 그러면 말은 천방지축 방향성을 잃고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죠. 그 방향타를 정확하게 방향성을 지시해 주는 존재가 바로 기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이 동력, 운동의 동력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말이 간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말 위에 타고 있는 기수 존재가 바로 있기 때문에 말이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사단 이발이 기수지는 무슨 말이냐? 사단은 이가 발해서 기가 따른 것이다. 그리고 실정은 기가 발해서 이가 타는 것이에요. 이가 타는 것입니다. 요거를 어, 말에 타 있는 사람 비유한다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 감정으로서 순수한 도덕 감정을 사단은 이가 발현돼서 기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선 이발이 기수지. 다시 말하면 이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기는 수동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칠정 기발의 이승기에서는 칠정은 뭐예요? 사단에서는 이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기가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칠정에서는 기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이는 뭐예요? 단지 방향성만을 안겨주는 존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론에서 둘 다 사단에서는 이가 발현한다 그러고 칠정에서는 이가 탄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퇴계는 이가 방향의 지침 역할을 하든지 주도적인 능동적인 역할을 하든지 궁극적으로는 이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는 보는 것이에요. 물론 뒷날 율곡 2는 태계의 관점에서 사단 이발의 기수지는 틀렸다고 보는 것이고요. 실정 기발이 이승지 이 부분만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율곡 2는 뒤에 어, 실정 기발 이승 일도설이란 자기 견을 내세우죠. 궁극적으로 말하면 율곡은 이가 발현한다는 점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곡 2는 기만이 능동적으로 발현한 주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방지축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기를 어, 적절하게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고봉은 이의지를 아직 발현하지 않았을 때의 이름이라 하여 순리라고 하고 사단은 이미 발현된 뒤의 이름이라 하여 기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단은 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고봉은 인의애지라는 사덕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순수한 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사단은 이건 좀 문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칠정이죠. 칠정입니다. 여기는 칠정. 잘못되는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봉은 인의에 대한 사덕입니다. 이 사덕은 어, 인간의 본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리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라는 이 사단은 인간의 본성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이름 붙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실제로 이 사단도 기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단도 기다라고 혁명적인 주장을 합니다. 주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맹자도 사단을 기라고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봉은 사단은 인간의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감정이 교환될 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기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 뒷날
뒷날 이 고봉과 태계는 완벽하게 다른 관점을 취하게 됐었고요. 그 관점을 서로 간에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다만 한 가지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서로 일정 부분에 어, 화해할 수 있는 지점은 이야기했지만 상대방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논쟁이 계속되니까 그 이 논쟁에 대해서 슬쩍 개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남명조식입니다. 남명조식이 이런 말 합니다. 요즘 학자들이 마당에 물 뿌리고 빗자루 잡는 것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운운하며 명예를 움직여 다닌다. 이 말은 고봉기대승과 태교 이양의 논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황에게 당신이 선생이고 어른인데 꾸짖어 말리고 억제하고 규절을 해줘야 되지. 부질없이 뭐 하려고 그렇게 젊은 친구하고 이제 여기 젊은 친구는 바로 이제 고봉이겠죠. 한가롭게 논쟁이 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태계도 어 아주 온건하게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근데 우리가 서로 용인하지 못한 논의점에 대해서는 그냥 서로 인정하고 넘어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고봉이 후설과 총설을 보내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끝내는 겁니다. 어. 이 논쟁 과정에서 태기와 고봉은 결코 처음 주장했던 이교발설, 태기의 이교발설, 고봉의 이공발설 이 두 관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계도 이와 기가 상호 발휘한다는 관점을 바꾸지 않았고요. 고봉도 자기 이기 공발설을 바꾸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견해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왜 그런 식으로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퇴계나 고봉의 사단 칠정 관계에 대한 논점이 어느 한쪽이 옳다 그러다라고 다른 쪽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맹자나 주의나 그런 구조에 그것이 어느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석 가능성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고 해석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든 자기 논지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정리한다는 관점에서 고봉기대승의 이 공부할 수 있는 요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단과 칠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사단과 칠정 두 가지는 모두 본연지성이 기질에 내린 상태에서 드러난 셈이다. 보통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원성에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연지성은 천리로서 부여받은 것이고 기질성은 끊임없이 기질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사단은 정의, 이 감정의 전체 가운데서 선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냈다는 점에서 칠정의 일부분이다. 이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칠포사, 칠정이 사단을 포괄한다. 이런 관점을 견지했던 것입니다. 넷째, 사단과 칠정을 각각 미의 발현, 기의 발현이라는 관점으로 확연히 갈라서도 대칭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회계는 사단은 미의 발현, 칠정 기의 발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언론적으로. 근데 고봉은 그렇게 말해버리면 인간의 전체적인 본성을 파악할 길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봉이 주장하는 요점이고요. 자, 그러면 태계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태계는 왜 그 자꾸 이와 기, 사단과 실정을 구분해서 얘기하려 했을까요? 아마도 태계가 그렇게 말하려 했던 점은 그렇게 주장했던 맥락에는 적어도 이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 본성의 도덕 창생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만약에 사단과 실정을 서로 혼합시켜 놔버리면 인간 본성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규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퇴계가 끝까지 사단과 절정을 리와 기로 구분지어서 말했던 까닭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본성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드러내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태계 유학사상의 특징을 이 사단 칠정 논쟁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게 되면 태계 유학사상 특징은 내면 생활의 도덕적 주관의 철학이고 도덕적 자아실현론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인간이 자기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도덕적 본성을 겉으로 드러내서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결국 리의 발현으로 해석된 사단이 선한 본성의 발현을 관할 때 덕성윤리의 자연적 형성을 증명하는 실마리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 질적론, 태계의 사단 질적론, 다시 말하면 이기 호발설이 그런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단 질적 논변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학술론 해오고 계시는 윤사선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퇴계의 고봉 사칠론이 대두함으로써 그 이후에 한국 유학의 특색을 심성론 위주 코스로 만들었고 나아가 마침내 심성론의 추구에 있어서 한국 유학으로 하여금 중국 유학의 수준을 능가하게 하였다라고 그 의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무국태극 논쟁에서 사단체적 논쟁, 인심도시 논쟁, 인물성 동의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한국 유학, 조선조 유학이 중국 유학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학문 세계를 갖추게 됐다는 것은 중국 철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조 유학사들이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비판을 받지만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의 삶 자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지만 그러나 성장을 정치하게 이론적으로 학파하거나 또는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조선조 후기에 굉장히 세밀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미세한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논의했던 인물성 동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물성 동의 논쟁의 핵심은 인간은 다른 존재에 어떻게 갖고 다른가 하는 문제예요. 최근에 21세기 사상의 가장 핵심이 된다고 그러면 그 되는 철학의 핵심은 생태 철학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과 비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인간은 실제로는 사물까지도 포함하는 것인데요. 동물이나 또 움직이지 않는 사물들, 뭐 바위나 돌, 생태계 존재하고 있는 나무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말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인물성 동의 논쟁은 동물하고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갖고 다르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물성 동의 논쟁은 다른 말로 호락 논쟁이라는데요. 호락 논쟁. 락은 이 경기도 쪽에 있는 곳을 이제 지역을 낙파라고 그러고요. 호는 이제 충청도 지역을 호라고 그러는데 두 학파가 호론을 주장하는 쪽은 충청도 쪽에 있었고요. 낙론은 이제 주로 이제 인물성 이론이죠. 인물성 동론.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원천적으로 같다라는 주장했던 낙론은 주로 이 경기도 쪽에 있는 학자들이 많았고요.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다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주로 충청도 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걸 호락 논쟁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이 논쟁은 아까 사단 지적 논쟁이 그 당시 걸출한 학자였던 퇴계 이항과 고봉 기대승 간의 두 사람 간의 논쟁이었다 그러면 이 호락 논쟁은
학파 내에서 학단을 이루어서 논쟁했기 때문에 훨씬 더 방대하고 그다음에 깊이 있는 논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인물성 동의 논쟁이,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을 갖고 다르냐에 대해서 논하는 논쟁이 왜 이 시기에 있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시대사적 배경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난을 겪은 다음에 인간성 왕폐화 현상이 극도로 심화되죠. 그리고 사회 질서가 급격하게 붕괴됩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인가 하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회의론이 되어지게 되죠. 이러한 시대 환경 속에서 새롭게 재편된 사회 구조에 부응하는 사회 질서, 가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인간의 본성과 다른 사물의 존재, 사물의 본성이 갖고 다르냐, 인간만이 순수하게 도덕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교학파 내에서 이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학파는 다 아다시피 바로 율곡 이의를 정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우암송시열, 그다음에 그 제자였던 수암 권상하로 이어져 내려오죠. 수암 권상어 문화에 있었던 이제 한원진 이관을 필두로 해서 이 강문 파락사가 핵심이 되는 거죠. 이 강문 파락사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물송 이론에 동조했던 윤봉구, 최징우, 최지용 이런 사람들이고요. 한원인과 더불어서 이물성 동론을 주장했던 학자로는 더미이제, 박필주, 어유봉, 그다음에 외암 이관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수암 권상화 문화에서 촉발됐던 것이죠. 그리고 수암 권상화는 다시 이제 우암송시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규학파의 원초적인 시점이 있었던 분이 바로 율곡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인물성 상동, 인성과 동물의 본성이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간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간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거로 삼는 것이 바로 중용의 천명지성에 관한 주의 해석입니다. 천명지성, 설성주의도 수도주의교 한 것은 중용의 일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용의 일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구절입니다. 천명지성, 하늘 모형으로 부여받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서 인간은 본성만을 말하지 않고 이것은 모든 존재의 본성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설성주의도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이 바로 도다, 인도다 하는 것이고요. 수도주의요. 그리고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수양을 통해서 닦아내는 것이 바로 수도주의교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강 같은 경우는 주의 해석을 따라서 그대로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러면 주인은 뭐라고 그랬느냐? 주인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화생함에 기로서 형체를 이루고 또한 이를 부여하였으니 명령한 것과 같다. 이에 인과 물, 인성과 물성, 인과 사람과 동물의 생성에 있어서 각각 하늘이 부여한 일을 얻는 것으로 건수는 오상의 덕을 삼았으니, 건수는 오상이라면 건수는 음양이고요. 오상은 인의지 신, 다섯 가지 도덕성을 말합니다. 덕을 삼으니 이것이 이른바 성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여기서 보면 사람과 사물이 모두 오상을 지닌 걸 봤어요. 오상은 인간이 지녀야 할 다섯 가지 떳떳한 도덕을 말합니다. 인과 의, 예, 지, 그다음에 신, 믿을 신자, 신을 오상이라고 합니다. 오상. 근데 주의의 이 구절을 인물성 동론을 주장했던 이 이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간은 이거를
바로 이 오상이라는 것이 인간만이 가진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가진 것을 파악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도 오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한원진, 다시 말하면 인물성 이론을 주장했던 한원진은 완벽하게 다른 견해를 주장합니다. 이 주석을, 방금 말한 제가 읽은 이 주석을 인물성 갖고 다니는 결정한 증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를 내세웁니다. 만일 자사의 본질로서 본다면, 이 자사가 중용을 썼다고 그러니까요. 중용의 본질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 하늘의 명예는 두 가지 있는데 온전한 방법, 전의 방법으로 명할 때와 편의 방법으로 명할 때가 있다. 구분을 하는 것이죠. 전자, 전의 방법으로 명할 때가 인간의 경우요. 후자, 치우침의 방법으로 명할 때가 바로 후자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온전하게 천명을 부여받은 것이고 동물이나 사물은 치우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편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온전한 존재고 한쪽은 어딘가 결함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도 한쪽은 인물성이 같다라고 주장하고 한물성은 인물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바로 첫 번째가 이 구절이고요. 두 번째는 맹자 생쥐 이성장에 대한 주의 주석과 대학 홍문에 나오는 주의의 설을 제시합니다. 주의가 어떤 말 하냐? 성이란, 인간 원성이란 사람이 하늘의 이를 얻은 것이고 생이란, 인간의 생명성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늘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리, 생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은 형이상자이고 기는 형이하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형이상자라는 것은 인간의 인식 세계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기는 인간이 감각적으로 얼마든지 감지할 수 있는 것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 인간의 인지 능력을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라는 것은 지각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변하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각 운동으로서 기라는 것은 인과 물이 다르지 않다. 같다. 근데 천리로서 보이지 않는 천리의 세계는 인해지 성품을 인간만이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물은 온전하게 인의의 성품을 가질 수 없다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물성 이론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인의의 성품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생명체인 사물이나 동물 같은 경우는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논쟁의 초점이 돼가지고 계속 논의가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주의의 이론에는 인물성 동,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는 인물성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근거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물성 동론, 인물성 이론 이렇게 인물성 동의 논쟁이 벌어진 배경에는 주자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인성과 물성을 구분하거나 둘이 같다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리학의 온전 토대 텍스트를 할 수 있는 주자의 근거에서 계속 자기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호락 논쟁의 쟁점은 인성과 물성은 각각 다름,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 발현되지 않았을 때 본연지심과 기회시험 또는 본연지심과 기회시험의 관계, 쉽게 말하면 아직 발현되지 않았을 때 인간의 본체, 마음 본체가 과연 선한가 악한가 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호론, 아까 말했지만 호론은 주로 충청도 쪽에 있었던 학자들이죠. 인물성 이론 주장합니다. 한원진을 비롯해서 거기서 올라가면 여기 나온 것처럼 윤봉구, 최징우,
그다음에 최지용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물성 상이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면서 미발심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인간의 마음 본체는 유선악 선과 악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물의 본성은 선과 주로 악한 요소가 강하죠. 적어도 인간은 미발심체는 선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반면에 낙론 여기서는 주로 인물성 동론이겠죠. 이 사람들은 인물성 상동을 주장하면서 미발심체는 순선하다. 아직 발현되지 않았을 때의 모든 존재의 마음 본체는 순선하다 본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이게 드러나가지고 밖으로 행위로 드러나거나 관계구조에서 소통으로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어떤 존재는 악으로 어떤 존재는 선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기 뭐 첫째 오상 문제 또 뭐 번연지성 기질성 문제 이것들 제가 세세하게 지금 다 써놨는데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다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중요한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 우선 이걸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요. 간단하게요. 인간의 본성과 서의 본성, 말의 본성이 같을까 다를까요? 근데 인성과 물성을 상위로 제하는 하느님 입장 동조하는 이 윤봉 같은 경우 이런 말 합니다. 윤봉가 이런 말이에요. 인성과 우성, 사람 본성과 서의 본성, 말의 본성이 모두 다른 것을 번연지성이라고 해야 하는지 기질성이라고 해야 하는지 이 점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면 뒤따르는 문제는 별 것이 없다. 번연의 성이든 기질의 성이든 성이라는 것은 모두 네가 현기 속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명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느님도 인심 중에서 그 리의이다. 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서 공적으로 성이라는 것은 이기합이고 그 가운데 이가 기 가운데 있는 뒤에 성이 되기 때문에 기 가운데 있지 않으면 마땅히 리라고 해야 되지 성이라 해서 안 된다 말합니다. 공적으로 인물성 이론에 따르면 이분이 중요한데요. 인간의 기질 속에 있는 본래적인 본성, 즉 본연지성은 인간은 기질과 관계되는 본연지성이고 소와 말의 본연지성을 비롯한 모든 사물의 본연지성은 바로 그 소와 말 모든 사물의 기질 속에 있는 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동일한 차원에서 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기질은 인간의 기질이고 거기에 드러나는 본연지성은 본연지성인 것이지 인간의 기질과 관계되는 본연지성인 것이지 그게 어떻게 소와 말의 본연지성과 똑같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인간의 기질과 관계되는 본연지성으로서 인간의 본연지성은 따로 있고 소와 말의 기질과 관계된 본연지성은 따로 있기 때문에 본연지성이라고 해서 똑같이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부류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유적 본질하고 동물의 유적 본질은 다르기 때문에 공적으로 유를 달리하는데 동일한 세상에서 둘을 비교하면서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어, 인물성 동론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이야기하게 되죠. 당연히. 뭐냐면 결과적으로 인성이든 물성이든 말성이든 궁극적으로 본래 가지고 있었던 본성은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후천적으로 드러날 때 문제 생기는 것이지 선천적으로는 똑같이 갖고 태어난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 미발심체의 선화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조선조 성리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됐었고 지금도 여전히 미발 심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현대 유학을 공부한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아직
발현되지 않는 심체, 마음 본체가 순순한가 아니면 선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간은 바로 이물성 동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위바르 본체는 순선하다 주장했고요. 한원리는 이물성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한원리는 미발 기질은 유선학이다. 아직 발현되지 않는 기질은 선과학이 있다. 라고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미발 심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미발 심체랑 똑같은 주제에 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원준이 말하는 미발 심체하고 이간이 말하는 미발 심체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관점이. 그럼 어떻게 봤을까요? 이간을 비롯한 동료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고 맑게 비어 있으면서도 밝아야 아직 발현되지 않은 심체를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물성 동론에서 주장하는 미발 심체는 적연부동하고 다면허명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즉 다면허명한 명덕, 밝은 덕을 바로 그려본 것이에요. 반면에 한원리를 비롯한 인물성 이론은 미발이라는 것은 참으로 순수하게 선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깊은 맑음과 흐림, 순수함과 섞임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이 존재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한원이 본 미발 심체하고 이간이 본 미발 심체는 완벽하게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된 것이죠.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인물성 동의 논쟁이 단순히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쟁이냐 아니면 그 당시 상황과 연결된 것이었냐는 문제인데 실제로 인물성 동의 논쟁은 단순히 내면의 본성만을 파악하는 관점 문제에 그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 당시에 화이론적 시각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보는 시각이죠. 우암송실이나 그런 경우죠. 그럼 어떻게 다른가? 동론과 이론을 화이론에 대비하여 의하면 인성과 물성의 차이를 강조하는 이론은 화와 이가 다르다는 시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화와 그다음에 오랑캐 주변에 존재하는 오랑캐들 위에서 동이족, 남쪽에 만족, 남만, 북쪽, 그다음에 서융. 이런 오랑캐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문명사적 측면을 볼 때 상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중화라고 하면 우리는 소중화라고 자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족이 세웠던 남만족이 세웠던 청나라에 대해서 문화적 오르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명문화에 매몰되는 규범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죠. 사실 이런 요소들이 시대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요소일 수 있겠죠. 반면 동로는 화와 이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존재를 이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동일성의 주안점을 두는 것이에요. 화와 이가 있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다양성 문제지 그것은 완벽히 차이성 문제, 차별성 문제를 볼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동일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청나라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인물성 동론이 훗날 북악파의 사상적인 배경이 된단 말씀이에요. 북악파들은 중국을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서 중국이 우리보다 특히 청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결코 오랑캐와 중화를 구분해서 따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동서강목을 썼던 안정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다산정량 같은 경우도 중화와 소중화, 문명의 세계와 반문명의 세계, 미개의 세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가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바로 중화 나라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도 문화적으로 우월한 어떤 성취를 하게 되면 그 나라는 문화의 나라이고 중화 나라인 것이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소중화 나라가 아니라 공적으로 조선이 중국보다
그 주변의 나라보다 문명적으로 탁월한 어떤 성취를 갖게 되면 그 나라가 바로 운명의 나라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논쟁들이 조선주의와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일까? 그 호남유학과 어떤 관계를 가니까 사실 이 논쟁사 쪽에서 호남유학자들이 뚜렷하게 자기 주장들을 한 건 없습니다. 물론 학파를 거슬러라고 미세하게 학파가 분화되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호남에 존재했던 학자들이 다 연결돼 있죠. 예컨대 173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장흥에 있었던 존재 이백교 같은 경우는 존재 이백교 스승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윤봉구입니다. 윤봉구예요. 쉽게 말하면 인물성 이론을 주장했던 핵심 인물이었던 윤봉구입니다. 사승관계를 보면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각기 스승의 이론만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주장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에필로그에서는 노사학파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호남 유학을 성격을 좀 정리할까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 아마 계속해서 이 유교 아카데미 강좌에서 노사학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적어도 조선 후기 유학사에서 관망할 만한 발자취를 남긴 학파가 크게 말하면 노사학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사학파의 그 사상적인 핵심은 당연히 노사 기정이라는 거칠한 스승 그리고 그의 상과 학문을 이어받고자 하는 젊은 민들의 학단을 이뤘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노사 그러면 유리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리론 유기설, 뭐 주리론 주기설 이렇게 따지는 것은 다카시 도루라는 일본 학자가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노사는 철저하게 그러나 주리적 관점에서 성리학을 체계한 대표적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니 중심의 세계관과 인간관이 있었고 또 이일 분수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적 논쟁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성리학자로 그쳤던 것이 아니고 노사가 살았던 시기가 조선조로서는 운명을 좌우하는 대전환기이기 때문에 그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죠. 아마 제가 전 시간에 그 부분 부분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시간의 강의록을 좀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걸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세기 이후에 조선은 대내적으로는 봉건 질서가 완전히 와야 됩니다. 그리고 반상의 질서적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대외적으로는 일제와 서구 제국주의가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 체제가 거의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죠. 이 시국에서 노사 과학자들은 철저하게 주리설적인 성리설을 바탕으로 유교 가치 체계를 어떻게 다시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위정 척사 기치 아래 외세 침탈에 맞설 책략이 뭘까 하는 점을 제시했던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상황은 악어 밖으로 모든 문제가 중첩되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 틀이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도 노사학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실천지향적이고 의리지향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바로 조선조를 다시 어떻게 세워낼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호남여학의 특성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래도 절의와 의리정신, 실전정신 그리고 실학적 기풍이다. 그리고 이 태도가 적어도 저는 5.18 광주민주운동이라든지 또 끊임없이 독재정권이나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맞서 싸웠던 호남의 정신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호남학의 정신적인 맥이 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음,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되지 못할 부분도 계실 건데요. 여러분하고 지금 대면으로 강의했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보면 다시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이랬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이게 이제 비대면 강의라서
저는 혼자 계속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메일 주소를 좀 알려드리면요. 강의 여기다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제 메일 주소를 썼습니다. 어, 이걸 참고를 해서 특히 제가 사전 실증 논리는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논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인물성 동의 논쟁은 해석을 하는 차이 그리고 주장하는 차이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여러분들 그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어려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그 호남의 실학에 대해서 전제 입역규, 다단 정약용, 그다음에 이제 나경적이라든지 호남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학의 전반적인 기류 그 당시 기류에 대해서도 먼저 강의를 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